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나흘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 해양경찰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해역은 물살이 강해서 수색 작업이 힘들었는데 선박을 어디로 옮긴 겁니까? 네,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는 인양을 위해 현재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해역보다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대허사도 해상인데요. 해양경찰은 일단 사고 해역의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오늘 새벽 2시쯤 대허사도 동쪽 인근으로 옮겼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물살이 더 잔잔한 남쪽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과 유실 방지막을 감싸는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해경은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오전 11시쯤 어선을 들어 올려 바지선 위에 안착시킬 계획인데요. 배를 무트로 가져오면 청보호의 본격적인 침몰 원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인데 이 바지선을 어선을 끌어올리면 수색 작업도 함께 병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보호는 유실 방지막이 설치된 상태인데요. 어선을 크레인 바지선에 올리면 해상보다 수월하게 선체 내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앞서 해경은 실종자 9명 가운데 발견된 실종자 5명 모두 선내 침실 등 선체 내부에서 발견했는데요. 선내 침실에서 자고 있거나 기관실 배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배 안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판 위에 일부 선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사고 해역에서도 수색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밤사이 조명탄으로 사고 해역을 밝히며 구조선과 항공기를 띄워 야간 수색을 이어왔는데요. 구조당국은 실종자 가족 전체에 인양 동의를 얻은 만큼 수색과 인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해양경찰 부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인 시리아에서 3,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직 우리 교민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3,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튀르키예에서 2,300명 사망, 13,000명 부상이며 시리아에서는 1,300명 사망, 3,400명 부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로서 출국이 권고되는 곳이어서 여행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첫 지진이 난 뒤에 하루 만에 또 다른 지진이 뒤이은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로 이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수치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Saat 04:17'de son bir asırda yaşadığımız 1939 Erzincan depreminden sonraki en büyük felaketle sarsıldık. Merkezi Kahramanmaraş'ın Pazarcık ilçesi olarak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 기간에 모든 국가기관과 해외 공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80차례 가까운 여진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10개 피해 지역에 구조대와 보급 비행기를 급파하는 동시에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추운 날씨에다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접국가인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부실한 신규 건축물이 많아서 지진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피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본 두 나라와 껄끄러웠던 국가들도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 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δυνατό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α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גורם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등에서 연이어 일어난 지진 피해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 소식을 접한 뒤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영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공동 발의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176명입니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과반이면 통과되는데요. 발의한 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됩니다.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됐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기에 처리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기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희대의 국정 개입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엄격하게 그런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이랄지 CCTV랄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 몇 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저희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천공 의혹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하는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도너무 스토킹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고 정부는 이란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하고는 문제 정리가 다 끝나셨나 보죠? 우리 대사가 또 이란 외무성에 또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란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놓고도 여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한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동의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근 난방비 폭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자신의 비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전당대회 후보 비전 발표회를 엽니다. 비전 발표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래 대장동 의혹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이번 주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변호인이 이번 주말인 11일이나 12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과 협의하는 단계로 소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출석은 토요일인 오는 1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강진 관련 기사인데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지금 피해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들, 또 그 안에서 구조되고 있는 주민들, 건물 잔해와 함께 파묻힌 자동차, 이렇게 규모 7.8의 강진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아침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지난 1939년 규모 7.8의 강진으로 3만여 명이 사망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와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이번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10,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한동안 더 이어질 걸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지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몰아치는 것도 구조 작업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리아 지역도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리아는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건물들의 내부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더 컸고요. 잦은 공습으로 인해서 병원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어 있던 점도 인명 구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대해서 미국과 유럽, 또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나서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 큰 피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인데요. 서울에 있는 의사를 보려고 환자방에 산다. 자, 환자방이 어떤 개념인지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이 취재한 결과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환자방 또는 환자촌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치료를 받으러 올라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 전후 머물 공간으로 인근 고시원이나 원룸 등을 계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환자방이 생긴 건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였다고 합니다. 비좁은 고시텔부터 원룸 형태까지 다양하게 성업 중이었습니다. 네, 뭐 집과 가까운 그런 병원을 이용하면 굳이 이 환자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지방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진료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겨레 신문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요.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또 병원 인지도가 높아서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의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또 거주 지역에 암 관련 의료진이 부족해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한 지역의료 불평등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 어제도 이제 그 의대생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도심공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심공항이 폐쇄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지난 1990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열어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았던 삼성동 공항터미널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왔고 그동안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결국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네, 뭐 승객들도 당연히 불편해지겠지만 이곳에 입점해서 가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다는 소식과 함께 언젠가 다시 문을 열 기대를 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려왔다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려와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폐쇄를 미리 알려줬다면 대책이라도 세웠을 거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영업 종료로 이제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과 광명역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네, 뭐 저도 도심공항을 몇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데 관련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불야성 한국의 상징 24시 점포가 점점 사라진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신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는 문화가 사라진 것도 있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여기에 전기,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길수록 적자라고 하면서 24시간이나 연중 무휴 개점을 포기하는 형태가 많아지는 건데요.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24시간제로 운영하지 않는 비중이 2018년에는 13%에서 작년에는 19%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 등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해서 손님이 덜 몰리는 시간에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편을 느끼는 손님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이 단축된 줄 모르고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식당에 갔을 때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손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느 곳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곳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공연계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감소세 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공연 티켓 판매액이 5,58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43%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뮤지컬의 인기가 상당했는데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는 클래식이 12%, 연극이 8% 순이었습니다. 공연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나 런던 웨스트엔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공연 시장의 회복세가 특히나 눈에 띈다고 합니다. 네, 몇몇 유명 작품들이나 또 유명 배우가 나오는 그런 캐스팅 회차는 예약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좀 암표 거래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암표를 거래했다면 이제는 아이디 옮기기 방식으로 티켓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면 암표상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차, 3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취소표를 사고 팔 수 있는 매표소를 따로 운영하는 등 티켓 되팔기 시장을 공식적인 시스템 안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비 인상 여파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겨우 버텼던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운영에 난방비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정부 대책에서 소외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광 호텔입니다. 코로나 이후 절반으로 뚝 떨어진 손님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객실은 항상 2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몰아닥친 한파에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2배 뛰어 6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고정비만 치솟고 있는 겁니다. 열흘 정도면 다시 고지서가 나온대요. 근데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공실률은 한 50% 정도 그렇게 되고 진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껑충 뛴 난방비를 고스란히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교포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난방비, 전기료 이런 건 오르고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운영이 곤란해요. 그래서 폐업할까 하는 생각밖에 다른 거 없어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했지만 난방비 부담이 큰 이들 업주를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인상으로 사업자 운영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과 온도를 제한한다고 답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답변도 3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난방비 요금 할인이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비 납부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제일 필요한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이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을 동시에 이제 좀 지원해 주는 걸 바라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업계와 상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었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붙여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한 건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다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세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에 용지가 날라와서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임대인 조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비밀번호 치고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베란다 문을 막 열어가지고 막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막 환청이 막 들리고 막 되게.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플만 보고는 그 등기부에 있는 그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어플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실제로 방문해 유령 건물은 아닌지, 밀린 요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안전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가 발표가 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 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죠. 그렇죠. 지금 뭐 표준운임제 안이 이제는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개정 사항입니다. 이제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화물 운송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화물 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화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일몰제로 없어졌지만은 화주가 이제 운송사에게 이제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이렇게
복구, 그럼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 강제예요. 그러니까 처벌규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이제 50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이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표준 운임제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이제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그 오더를 줄 때 이게 이제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운송 운임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 운임제로 바뀌었고, 그럼 운수사가 이제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대로 이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 운임을 했을 때에 강제로 주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 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점증책으로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표준 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라고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표준 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운임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는 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준 운임제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 그러면 공익위원 6명에 화주 대표 3명, 그다음에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대표 2명 이렇게 돼서 이 표준 운임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개편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화물차가 운전기사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이제 사용료 챙겨주는 번호판 장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일단 화물연대 측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좀 아이러닉하죠.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화물차주 입장에서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화물차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닉하지만은 일단 이게 지입제입니다. 이게 지입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3가지 섹터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운수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화물차주에게 임대를 해줘서 수익을 버는 구조거든요. 보통 사용료가 한 2천만 원에서 이제는 3천만 원 정도, 그다음 위스탁으로 한 20만에서 30만 원을 이제는 받게 되는데 이 번호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운송사 제재 방안을 내놨죠. 이거를 이제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운송 실적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운송사가 있어요. 운수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감차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라이센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회수한 라이센스를 누구한테 주느냐? 개인 차주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실수자의 명의로 이제는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실수자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운송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명의는 말 그대로 이제는 운송사가 가지고 있고 화물차는 개인 차주들이 또 사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화를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는 실수자 명의로 만약에 화물차주의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운수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운수사에게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수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고용해라 이거죠. 화물차들을 만약에 직고용 주고 월급을 준다 그러면 감차가 아니라 오히려 증차를 해주겠다. 더 증차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런 혜택안도 이제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제 이 3가지 개선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보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화물차주의 라이센스가 이게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차가 안 나오거든요. 라이센스가 번호판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 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가치가 높아져요. 번호판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노란 간판 이제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허가제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신고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이제 논란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이 화물차주의 그 라이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번에 이제 개정사항에 들어갔던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제 개정사항인데 여기에 당정이 냈던 것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2시간 운행했으면 15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물차에게도 의무적으로 이거를 달게끔 해서 화물차들의 사고가 덜 내게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판스프링 강화 처벌 방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교통사고를 좀 본다 그러면 사례를 본다 그러면 화물차들이 그 판스프링을 개조해 갖고 그 트럭 위에다가 이렇게 꼽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 사고까지 냈는데 이거 처벌 강화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는 같이 개정사항에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상해 사고 아니면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번에 좀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개정 사항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뜨거운 부분이죠. 관리비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내역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집주인이냐 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관리비 자체가 뭐 크게는 1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이 예. 깜깜이 관리비 부분인데 네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비를 딱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 보시면 돼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인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본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 관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트에 보듯이 이제 주택 유형별 소유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입니다. 이 단위가. 보통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자가 같은 경우는 36원 정도가 이제 관리비로 책정이 되는데 임차인들은 391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에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들이 알아서 그냥 그 관리비를 책정해서 주거든요,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좀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이제 임차인 분들에게 이런 관리비를 좀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다세대는 그나마 낫습니다. 세대가 좀 열어지다 보니까 계량기가 또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2배 정도가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1.1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다가구 이런 깜깜이 관리비를 받는 분들이 맞나라고 봤을 때 실제 조사에 의하면요. 전체 가구 2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깜깜이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 깜깜이 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관리비 규정을 둬야 된다. 이것도 이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들은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은행이 공공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복형 금감원장도 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은행 지배구조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 뭐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도 이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과한 이제 개입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관치금융이다 이런 어떤 비판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을 이제 공공성을 어느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요즘에 뭐 성과급다 시작해서 아니면 뭐 은행들 같은 경우에 최대 또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성과급도 크게 지불하고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는 가상금리를 높여서 그 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말로 많은 이윤을 얻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은행들은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복형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판적인 목소리, 쓴 목소리를 그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속이 시원하다라고 뭐 말할 정도로 사실 뭐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을 굉장히 요구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회 운영 실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사회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는데 거수기 역할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사회이사가 작년 3분기까지 이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무려 96.7%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사회이사들이 와서 주요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찬성 이렇게만. 이게 96%에 해당하니 그럼 사회이사가 뭐하러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바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화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권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이번에 나왔던 이런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융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개입이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제는 관치금융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금융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이제는 그 공감대가 사라진,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대가 사라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설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이 성과급 얘기가 굉장히 좀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모 기업에서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인증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기업과 또 업종에 따라 또 기업 내부에서도 여러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성과급 그 이슈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 박탈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9천만 원 줬거든요. 네. 물론 MD 직군, 특수한 직군에 한해서만 이제는 줬긴 줬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성과급만 9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박탈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 언론사도 성과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 기업들마다 성과급들이 크게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가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유업체, 배터리 업체 이런 거거든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유가도 급등하면서 또한 이제 정제 마진도 크게 늘어나면서 정유업체 같은 경우가 크게 성과급을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기본급의 1000%를 줬거든요. 엄청난 성과급을 줬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70%의 성과급으로 이번에 줬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괴리감이 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다고 뭐 반도체 역시나 뭐 성과급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연봉의 50%,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급을 줬고 생활가전 쪽도 매출이 덜 나왔지만 그래도 한 7%의 성과급을 줬고요.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업들 봤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 4분기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상반기에 워낙 많은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해갖고 이제 기준급의 820%의 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온 데는 더 많이 주고 있고 영업 적자가 나온 부분도 주긴 주는데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는 네이버가 좀 논란이 좀 많은데 사실 분기 최대 매출을 냈어요. 또 최대 매출도 내고 뭐 영업이익도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성과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봤을 때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 챙기기 그래서 박탈감이 좀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공공성에 대한 부분, 특히 금융권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증시 상황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좀 앞두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관망하면서 하락 마감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3대 지수 이제 떨어졌는데 보면은 이제는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금리의 인하가 굉장히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본다 노동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또 시장에 미치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는 말 그대로 하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이제 평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를 본다 그러면 다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또 매파적인 발언,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미국의 뉴욕 증시라든지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역시나 또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차 안에서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신음과 함께 누군가를 위협하는 욕설이 들리고 경찰을 찾는 다급한 외침도 나옵니다. 차량에서 폭행당한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김모 씨. 뒷좌석에 있던 술 취한 승객이 난데없이 운전 중이던 김 씨 목을 조른 겁니다. 다른 생각 안 났어요. 뒤에서 내 차를 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목 졸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김 씨는 목이 졸린 채 택시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안전띠에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런데도 줄어드는가 했던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택시는 의무가 아닌 데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설치율은 낮습니다. 택시 자체에도 누르면 빨간 등이 들어오는 비상 버튼이 있지만 시민들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무용지물입니다.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폭행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내에서 폭행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운전기사는 물론 도로 위에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와 함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유 없이 돌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20대 A씨가 길바닥에서 돌덩이를 줍습니다. 돌을 숨긴 채 근처에 세워진 차 뒷문을 열려다 열리지 않자 걷기 시작합니다. A씨는 10여 미터를 걸어가 길거리 공연을 보던 시민을 갑자기 돌로 때리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A씨에게 폭행당해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로 화면을 확인하고 탐문을 거쳐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도주한 피의자를 주변 CCTV 50여 대 분석 및 탐문을 통해 제주 시내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전에 지인과 함께 범행 장소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심야 시간대 집중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돼 갑자기 폐업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녀를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 출입구는 잠겨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어디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을 닫은 의원은 언어치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며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비를 한 달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병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언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의원도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폐업했습니다. 의원 두 곳에서 맡아온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종사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조사한 결과 운영 또는 취업자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군중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범죄와 스토킹 등 복합 피해 사례를 통합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15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2023 핵심 사회정책의 27개 세부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중국이 정찰 풍선을 두고 우발적 사고에 미국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민사소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을 격추한 날 중국 외교부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관에 책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 대사관의 2인자인 공사가 초치됐다는 말이 돕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과학용으로 미국까지 날아간 건 어디까지나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미국 측에 즉시 알려줬는데도 풍선을 격추한 건 너무했다는 불만입니다. 美方不顾中方的反复说明，执意动用武力，明显反应过度，中方坚决反对。 중국은 과학용 풍선이 통제불능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중남미에도 풍선이 잘못 날아갔지만 관련 국가들은 모두 중국 측 해명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유독 미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已同有关各方进行通报并妥善处理，各方也都对此表示理解。 중국 관영 매체는 무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첨단 스텔스기까지 동원한 건 대포로 모기를 잡은 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과 같다며 해당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 한낮에도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순에 초봄처럼 온화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10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고 오늘도 추위 대신에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대기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중부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 인천과 경기,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겠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날씨는 3월 초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대구 영하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와 부산이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워낙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고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